이기주의자로 살아라. 의식적이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사랑하라.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기주의자로 살아라는 표현은 철진한 아주 싱거운 말로 느껴질 것이다.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이기주의를 너무나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식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로 살아라는 요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모두가 사회의 통제를 받거나 예속되기를 거부하는 이기주의자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나 상식과는 달리 인류사의 가장 끔찍한 비행들은 광기 어린 신념에 열광한 나머지 인간의 본성인 자신들의 이기심을 잊은 집단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기적 인간은 사회가 부과한 의무에 끌려 다니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은 언제나 개인주의다. 종교적, 정치적 박해는 언제나 다른 사회 또는 사회 내의 개인들을 없애거나 힘으로 제압하려는 공동체에서 나온다. 폭력이 지배하는 가족, 증오를 부추기는 그룹, 공격적인 성향의 집단이 그들이다. 반면에 이기주의자들은 툭하면 정의를 부르짖는 표리부동한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진짜 평화주의자에 속한다. 사람을 없애버리고 나면 그에게서 이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진짜 이기주의자는 장사꾼처럼 피부 색깔이나 종교에는 상관치 않고 모든 사람에게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대개 큰 소리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타주의의 설교자들은 자신보다는 남을 희생시키는 존재다. 역사를 놓고 봐도 공공연히 이기주의자임을 자처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회사상가와 이상주의자들에게 언제나 도전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히피 같은 이기주의자들과는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논하기는커녕 국가를 만들 수도 없다. 원칙적으로 세상의 더 높은 가치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히 여기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독재 체제에는 위험한 존재다. 양심적인 병역거부자 같은 이기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도망병이 될 것이다. 그는 국가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적을 죽일 생각도 소중한 자신의 머리를 바칠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60년대 서구 사회에서 진짜 문화혁명을 만들어낸 주체들은 대학 내의 좌파 집단이 아니고 과격하고 개인주의적인 히피 집단이었다. 또 스탈린 장벽체제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자유사상가나 민권운동가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복을 갈구한 동독 시민들이었다. 물론 그 동독 탈출의 영웅들은 모든 시대의 이기주의 형제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고귀한 도덕가들의 찬양을 받지는 못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남들의 이익을 위해 힘을 쏟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만 한다. 객관주의 철학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인간은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끝난다고 본다. 각 개인은 자신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기주의 철학은 사랑조차 이기적인 행동으로 규정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한다. 타인을 향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류에서 얻는 행복감에서 비롯된다. 하여튼 진짜 이기적 인간은 모든 주어진 가능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기적 행위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도 품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 전체에도 유익한 것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세상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착한 사람이야. 누구나 좋아할 정도로 적이 없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형식적이나마 최고의 찬사가 된 것은 사실이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남을 잘 도와준다. 상냥하다라는 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특성들이 주위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호련히 나타나 우리를 돕는 영화 속 홍반장 같은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조종당하기가 쉽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희생자 유형이다. 그들은 남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기 영역을 지키는 대신 차라리 양보하는 편을 택한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갖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보호와 안전을 남들에게서 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타적이고 외부 지향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고 또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기를 이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들은 존엄한 개체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희생을 대신할 수호천사로 비친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희생만 있을 뿐 자신만의 인생관이나 자기 영역은 없다. 원래 인간은 선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착한 인간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으로 보답한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천성적으로 배은망덕하기 일쑤고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고 재산에 눈이 먼 속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의 이해가 얽히게 되면 서슴없이 인간관계마저 끊어버리는 속물이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위험이 멀리 있을 때뿐이며 위험이 닥치게 되면 그들은 금방 당신에게서 등을 돌린다. 정치인들은 말을 바꾸기가 일쑤고 정부는 늘 말뿐인 혜택을 내세우지만 세금을 걷어가기 바쁘며 회사는 언제든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가족에겐 늘 사랑이란 이름으로 헌신을 강요당하고 절친한 친구들에겐 우정이란 이름으로 나의 개인 생활을 내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한답시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하고 내키지 않는 호의를 베풀다가 오히려 화를 부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대가 없는 동정을 베풀거나 선행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세상에는 매사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단지 친절하려고만 했을 뿐인데 자신을 공격에 노출하는 꼴이 되고 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더욱 철저히 이기주의자로 살 필요가 있다. 당신이 자수성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재산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자비롭고 후하다는 평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후한 것만큼 자기 소모적인 것은 없다. 후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점점 더 후하게 행동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빈곤해져 멸시받거나 빈곤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탐욕스러워져 미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멸시나 미움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후한 인심은 이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초래하고 만다. 그러므로 후하지 못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인색하다는 평판을 들을지라도 증오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후하다는 평판을 얻으려다 결국 탐욕스럽다는 평판을 듣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스러움은 악평은 물론 증오심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기주의자 유형이 없다면 불황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기주의나 허영심에 근거한 개인들 사이의 경쟁이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그 결과 초래되는 생산력의 증대가 모두에게 커다란 혜택을 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과 집단, 국가 모두가 이익을 추구한다. 비영리단체들도 수입이 없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김범수나 이재용이 사재를 털어 기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카카오와 삼성이라는 기업 제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다.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숭고한 뜻보다는 순전히 자신들의 이기적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우리는 모두 이기주의자로 태어났다.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명저 이기적 유전자에서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살아 숨쉬는 우리는 사실 태초에서 지금까지 여러 다른 생명체의 몸을 통해 끊임없이 그 명맥을 이어온 DNA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DNA를 불멸의 나선이라 부르고 그의 지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체를 생존 기계라 불렀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생명체이기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 신하들을 풀어 불로초를 찾게 했던 진신왕제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갔다. 그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100조 개의 세포 속에 들어 있던 DNA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정자 속에 담겨 그의 자식의 몸으로
전달된 DNA의 일부는 아마 지금도 누군가의 몸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은 영속성을 지닌다. 생명의 역사는 한마디로 DNA의 일대기 내지는 성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유전자의 세계는 비정한 경쟁, 끊임없는 이기적 이용, 그리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경쟁자 사이의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세대 간, 그리고 암수 간의 미묘한 싸움에서도 볼 수 있다.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를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원래 이기적이며 생물의 몸을 빌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물의 이기적 행동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타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자신과 공통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도킨스는 심지어 우리는 집단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집단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법이 존재하지 않던 선사시대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약탈을 자행했다고 한다. 즉 때때로 서로를 죽였고 언제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당연히 관대하고 자비롭거나 이술에 젖은 대지를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던 낭만적인 초기 인간들은 식량을 얻기 위한 무자비한 경쟁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반면 아무리 식량을 많이 쌓아 놓아도 만족할 줄 모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던 우리의 직계 조상 할아버지들은 살아 남고 번식하여 그들의 유전자를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늘 타인을 경계하면서 삶에 대하여 최악을 가정하는 인간이 자연선택되었을 거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과거보다 생활 수준과 수명과 혜택이 아무리 늘어나도 만족치 못하는 현대인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은가. 살아남은 나, 곧 생명의 역사는 한마디로 DNA의 일대기 내지는 성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유전자의 세계는 비정한 경쟁, 끊임없는 이기적 이용, 그리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경쟁자 사이의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세대 간, 그리고 암수 간의 미묘한 싸움에서도 볼 수 있다.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를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원래 이기적이며 생물의 몸을 빌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흔히 집단 내 이타주의는 집단 간의 이기주의를 동반할 때가 많다. 이것이 노동조합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또 다른 면에서 국가는 이타적 자기 희생의 주요한 수익자이며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국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한다. 또한 그들이 타국인이라는 것 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을 살상하도록 훈련받는 경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살아남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가장 원초적 본능이다. 모든 생명체는 개체로서, 종으로서,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민족으로서, 인류로서 살아남고자 부단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생존의 목적 의미가 생존 자체에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만큼 모든 생명체는 생존에 집착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철학자 박이무는 당신에겐 철학이 있습니까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인류의 진화사가 300만 년 전에 시작되고 생명의 진화사가 35억 년 전으로 올라가고 현재 내 생명의 뿌리가 그곳에 있다는 과학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내 조상이 얼마나 모질고 교활했을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 시간적 길이의 크기를 의식하면 할수록 그 시간적 과정 그리고 본질적 의미를 곰곰이 반성해보면 볼수록 나는 나의 개인적, 가족적, 민족적 그리고 인류적 자부심이 수치심으로 나의 기쁨은 쓸쓸함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덧 우울하게 채색됨을 느낀다. 동굴에 거처하던 나의 조상인 원시인을 생각해본다. 그는 얼마나 독종이고 교활했기에 다른 동굴의 원시인 이웃 형제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짝짓기를 하고 자손을 낳고 살아남아 석기 문명을 창안해낼 수 있었을까? 나의 조상인 석기시대인이 얼마나 지독했기에 수많은 동시대인들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졌을 때 다른 부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기르면서 자손들을 번식해 나갈 수 있었을까? 청동기, 철기의 나의 조상들이 얼마나 무정했기에 같은 부족에서도 강자가 되어 살아남아 자손을 퍼뜨리고 또 얼마나 무자비했기에 다른 부족들과의 창과 칼싸움에서 그들을 약탈 또는 말살하고 승자로 군림하여 보다 편리한 생존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나의 조상들이 얼마나 악랄한 자였기에
다른 가족, 부족, 민족을 창과 칼, 망치와 돌로 정복하면서 말살하거나 약탈하거나 노예로 삼았기에 민족 국가를 세우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신들의 유전자를 늘려나갈 수 있었을까? 이러한 나의 조상 단군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억척스럽고 교활했기에 다른 부족 민족 국가를 제어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자녀들을 번식시킬 수 있었을까? 이 삼국 가운데에 하나에 속했을 나의 선조가 얼마큼 잔인했거나 간기에 능했기에 그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파벌 싸움에서 전사하거나 도태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살아남은 나의 조상이 얼마나 모략에 능하고 아부를 잘했기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무자비한 당쟁, 비참한 외침과 내란을 피해서 살아남아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었을까? 적지 않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자손을 남기기는커녕 결혼도 못하고 자신들의 후손들을 남기지 못하고 목숨이 끊기는 동안 35년의 일제식민지 지배하에서 살아남았다면 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신경이 얼마나 파렴치했으면 타민족에 의한 불의를 참고 수많은 치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또한 지난 반세기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다. 광복 직후 좌우익 대립의 치열한 이념적 싸움, 비참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치르며 지독한 빈곤과 혼란을 거쳤고 그러한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족, 친구, 이웃이 죽어야 했거나 사회의 밑바닥에 깔리거나 저변에 밀려나가 소외당해야 했다. 지금의 나의 존재는 이러한 역사를 잘 헤쳐나온 생존자이다. 또한 나는 아비규환의 경쟁, 투쟁이 강요된 급격한 산업화, 군사독재 하에서 살아남은 자이다. 나는 얼마나 지독한 동물적 생명력을 가진 자이며 얼마나 얕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유전자였을까? 또 내가 한국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거나 종교인으로서, 학자로서, 예술가로서, 기업인으로서, 첨단 기술자로서, 박사로서 명성을 날리는 엘리트에 속한다면 나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아야 했었을까? 내가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얼마만큼이 돈이 있어야 했었을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은 없었을까? 재력이 없어 나의 부모가 나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엘리트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그날그날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허덕이고 있던 기간 중에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으며 수백만이 달동네에서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무슨 재주로 나에게 과외 공부를 시킬 수 있었을까? 어쩌면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강도나 사기꾼이나 좀도둑이나 깡패나 아청꾼이나 비겁한 자였거나 거짓되고 음험하고 기만적이고 교활하고 자신의 이익에는 탐욕스럽고 남의 이익에는 둔감한 자였을 것이다. 목사나 신부였다고 해도 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겉만 번지르한 위선자가 아니었다면 일요일에 깨끗하고 호화롭기까지 한 교회나 성당에서 좋은 옷을 차려 입은 신도들을 앞에 놓고 하느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고 사랑을 외치며 기도를 올리고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나의 아저씨나 형제였던 스님이나 보살도 낯이 두껍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자비라는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했을 것이다. 장관, 교수, 작가, 예술인, 과학자, 첨단기술자인 나의 아버지나 아저씨가 지적으로 약간은 부정직하지 않고서는 엘리트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즐길 수 없었을 것이다. 사업에 성공한 기업가, 부자가 된 특이꾼 혹은 장사꾼인 나의 아버지나 아저씨가 조금은 부정하거나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출세하거나 재산을 모을 수는 없었을 것이 아닐까? 그렇다. 생존은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원초적 본능이며 따라서 생존은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각자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며 가치이다. 모든 생명의 궁극적 본능, 목적, 가치가 생존 자체에 있는 한 이렇게 살아남은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쁨과 자부심, 가치를 느껴야 마땅하다. 적자생존이 모든 생명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방식이라면 그것은 나의 유전자가 처절한 생존 경쟁에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가장 잘 적응하여 승리자가 되었음을 입증한다. 내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라는 유전자가 비겁했거나 도둑놈이었거나 지독했거나 복종이었거나 무자비했었던 데 있다고 해도 사정은 전혀 다르지 않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볼 때 생존은 궁극적 가치이며 생존 자체보다 더 이상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고려왕실의 충절을 지키다가 선주교에서 살해당한 정몽주와 몰살당한 그의 가족들, 한편 그를 죽이고 한 왕권을 약탈하고 500년 동안 자손을 대대손손 번식한 이방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으며, 지주를 지키다가 멸족을 당해 손이 끊긴 성삼문과 그의 비에 그를 살해한 한명회의 영광과 번영을 누린 그의 가족과 수많은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럴 때마다 세상의 불공평함을 느낀다. 나는 족보를 볼 때마다 한때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조상들에게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낀다. 순진한 나이에 6.25를 만나 자신의 신조에 따라 국군에 자진해서 지원하여 일선에서 싸우다가 상위형사로 전역한 아버지와 시체도 남기지 못한 채 전사한 아버지 친구들의 기억과 대조에서는 집안의 권력이나 약삭빠른 꾀를 써서 살아남아 유명한 인물이 되고 훌륭한 자녀들을 길러 자랑하는 이웃을 만날 때면 마음이 착잡해지고 인간 사회의 부당함을 새삼 의식한다. 나는 살아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느껴지는 어쩐지 거북하고 계면적은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고향에서 각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꼿꼿했던 탓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혹은 국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갈 때마다 단지 머리가 둔하거나 부족했거나 아니면 실리에 약삭빠른 덕분에 가혹한 동족상잔에서 살아남아 면장, 군수, 국회의원이 되고 자손을 번식하고 출세시킨 이들의 얼굴과 언행들이 같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물학적 영웅들에 대한 일종의 경멸감과 생존해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일종의 수치심을 절감하면서 명백한 논리적 모순 속에서 내적 갈등을 깊이 느낀다. 나의 생존에 대해서 자부심은커녕 수치심을 느끼는 까닭은 나의 생존이 남과의 생물학적, 유전자적 경쟁에서 나만을 위해 수많은 다른 유전자들을 희생시켜야만 했던 사실, 즉 유전자로서의 나는 비윤리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 때문이다. 엄밀히 따져볼 때 이러한 사실은 윤리적으로 전혀 탓할 점이 없는 장관, 학자, 사업가, 사회운동가들은 물론 공자, 간디, 마르크스, 테레사와 같은 영원한 윤리적 규범으로 살아 온 이들에게도 다 같이 해당된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일생 동안 윤리적으로 탓할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조상 중에 적어도 누군가가 도적질이나 사기꾼이나 비겁하거나 잔인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윤리적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유전자로서의 그들은 비윤리적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당신과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기적 유전자의 다름 아니며 태생적으로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생존기계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적어도 조상 중에 누군가가 간악한 인간 말종이었음을 입증한다. 그러니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쓸데없이 도덕군자인 채 하지 말고 이기주의자로 살아라. 의식적이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사랑하라.